의도치 않게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지, 무조건 구속될 것인지, 만약 유죄 결론이 나온다면 장애인 강제추행 형량은 대략 어느 정도가 나오게 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형량은 통상 매우 높게 책정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례에 있어 곧바로 구속사를 받게 된다거나 최종적으로 실형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건 초반 경찰 조사 출석 시점부터 변호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조력을 받으시고 억울한 부분이나 가장된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바로잡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하게 무고당한 경우라면 경찰 조사를 받는 것 자체는 피할 수 없다고 해도 검찰 송치 없이 경찰 처분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로 사건 종결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혐의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수사에 협조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합의 진행을 필수로 진행하며 양형자료 제출에도 신경 쓰신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왜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일반 성범죄보다 형량이 높게 나오는지, 실제 조사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될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른 성범죄 사건에 비해 장애인 대상 성범죄 형량이 높은 이유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언급이겠으나 장애인이 피해자로 특정된 성범죄에 있어서는 비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비해 높은 수위의 형량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피해자가 가진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거부 의사를 표명하기 어렵다거나 방어 능력도 현저히 떨어진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에서는 동일한 수준의 추행이라도 상대가 장애인인 경우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가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도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일반인에 비해 회복이 어렵고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에 장애인 강제추행 형량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례에 비해 높게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하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수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장애인인지 몰랐다면 이 부분을 소명한다면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간혹 상대방이 장애인인 줄 전혀 몰랐고 외관상 일상 대화나 행동도 가능했고 의사소통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기에 다소 어리숙해 보이는 면이 있는가 보다 싶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장애인인지 몰랐고 의심조차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우며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는 정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는지에 관해 엄격히 따져보게 됩니다. 특히 지적장애의 경우에는 외견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대화 과정이나 행동 양상을 통해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저 몰랐다는 주장보다는 구체적인 상황 맥락과 주의 의무 이행 정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면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는 당사자에게 내려질 최종적인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어차피 장애인 강제추행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전제에서는 피해자가 경증 장애인이었다고 해서 반드시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의학적 진단명이나 장애 등급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저항할 수 있었는지, 합리적 판단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장애 정도가 사실상 아주 경미한 수준이고 피해자가 일정 수준의 판단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이기에 장애인인지를 인식하기 어려웠다면 이런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기록, 일상생활 능력 평가서,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인지 능력과 자기결정 능력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에 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진정한 동의가 가능한 상태였는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 표면적인 동의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의사표시인지에 대해 의구심이나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제기할 때에는 피해자의 인지능력 수준,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도, 지속적인 거부 의사 표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경찰 조사에 출석할 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며 혐의 인정 여부에 따른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만남의 경위,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 진술이 수사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여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두셔야 하며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점검해 두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요청 받았을 때 거부하면 불리할까요? 피의자가 거짓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했다고 곧바로 불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관 입장에서는 떳떳하다면 왜 검사를 거부하느냐 라는 심리적인 선입견을 가질 수 있고, 이는 사건에 기록되는 직접 증거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여지도 있게 됩니다. 실무상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재판에서 독립적인 증거로 채택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적인 자료로 검토될 수 있는 만큼 무작정 거부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검사 자체를 피하는 것이 나을지, 혹은 차라리 검사를 받아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이 나을지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유무죄 결론 도출이 애매할 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아보겠냐고 권하게 되는데, 만약 검사를 받았는데 거짓 반응 결론이 나온다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 나오기는 어렵게 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를 기소하여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라는 식으로 처분해버릴 가능성만 높이게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객관적 자료의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장애인 강제추행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에 있으시다면 조속히 법무법인 은유에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